이 피해는 물론 인간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홍합을 많이 먹는 벨기에인들을 대상으로 확인을 해봤는데 1년에 약 10만 개 정도의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한다는 실험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지구 멸망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아세요? 지구 멸망이요? 지구 멸망 시간. 노스트라다무스 같은 얘기예요, 갑자기. 정확히 2분 남았어요. 2분 남았어요. 2분? 2minute. 아니, 그러면 오늘 녹화한 거 방송도 못 나가요? 그럴 수 있죠. 아니 근데 이게 비유죠? 비유죠, 비유. 예. 깜짝이야. 놀랬잖아. 자, 여러분 농담이 아니고요. 미국의 C대학 과학자들이 지구 종말 시계를 만들었는데 해마다 지구의 안전과 위험을 고려해 지구 종말의 상징적인 시간을 설정한 건데요. 저건 좀 더 이제 경각심을 주기 위한 거지만 실제로 2050년쯤 되면요. 여름만 5개월 넘게 지속이 된다고 합니다. 2100년이 되면요. 해수면이 60cm가 상승해서 또 식량 고갈 문제까지. 그래서 준비한 특종. 지구를 멸망시키는 인간의 탐욕 10부입니다. 저는 혼자 살다 보니까 이제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나면 쓰레기가 어마어마하거든요. 나오지. 진짜 뭐 1인분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쓰레기가 반이에요. 집에서 배달 음식을 1인분 먹는다고요? 2인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 2인분 먹어요. 왜냐면 제가 양이 많거든요. 배가 터질 지경. 근데 사실 또 일회용품 하면 네. 육아예요, 육아. 기저귀 같은 건 뭐 천기저귀 쓰면 좋다고 하는데 쉽지 않죠. 와, 그거 진짜 쉽지 않거든요. 진짜 너무 많지. 아니 내가 하나 지키는 게 뭐가 의미가 있겠어? 뭐 이런 것보다는 그럼요. 다 함께 조금씩이라도 노력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대로 인간의 이기심, 인간의 탐욕이 계속 끝없이 가다가는 우리의 지구는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구를 멸망시키는 인간의 탐욕 19, 15위를 공개합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만든 산의 진미. 중국 송나라 황제들의 상에 올랐던 진귀한 음식이자 제비집, 전복과 함께 중국 3대 진미로 꼽히는 샥스핀. 말린 상어 지느러미를 걸쭉하게 끓여낸 샥스핀 수프는 중국, 대만, 홍콩 등 중화권 국가에서 부와 건강의 상징이자 최고급 보양식으로 통해서요. 전 세계 샥스핀의 무려 95%가 중국과 대만에서 소비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상어 지느러미 샥스핀이 우리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과정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잔인함 그 자체입니다. 자, 그 이유는 바다에서 상어를 포획한 뒤 살아있는 상어의 지느러미만 착하고 도려낸 채 그대로 상어를 바닷속에 내던져 버립니다. 일명 샤크피닝 방식 때문인데요. 이 방식이 얼마나 상어에게 잔혹하냐면요. 이 불에가 없는 상어는 지느러미로 헤엄을 치는데 지느러미를 잃었으니 그대로 깊은 바닷속으로 가라앉아 고통 속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냥 익사하는 거네, 어떻게 보면. 자, 이렇게 잔인하게 상어를 포획하는 이유. 상어의 몸통은 맛이 없고 상품 가치가 없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값비싼 지느러미만 잘라내고 굳이 부피가 큰 상어 몸통은 싣고 오지 않는 겁니다. 자, 바다의 포식자라는 말이 무색하게도 인간의 욕심 앞에 무분별하게 죽어가는 상어는요. 많게는 한 해 1억 마리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2016년 기준 상어 465종 가운데 무려 74종이 멸종 위기종으로 분류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제 멸종 위기까지 왔군요. 자, 그런데요. 정말 다행히도 참혹한 상어의 남획 방식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샥스핀 요리를 금지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2012년 유럽연합에서는 상어 지느러미 남획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고요. 그리고 샥스핀이 가장 많이 소비되는 중국. 자, 2013년 시진핑 정부는 공식 연회 메뉴에서 샥스핀 요리를 퇴출. 2017년에는 중국 최대 해운사와 항공사가 연이어 샥스핀 운송 중단을 선언했다고 합니다. 저희도 좀 느끼는 게 샥스핀 요리에 대한 얘기를 예전보다 덜 들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중국집, 좀 고급 중국집 가면 무조건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 이제 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 그런 인식 변화가 가장 큰 거죠. 그러니까요. 네. 자, 인간의 탐욕이 만든 산의 진미 속에 숨겨진 아픔. 부디 이런 아픔이 계속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구를 멸망시키는 인간의 탐욕 19, 14위 공개합니다. 환경의 역습, 인간이 만든 질병. 지구의 허파, 아마존을 끼고 있는 에콰도르의 정글 마을 라고 아그리오. 그런데 이곳의 주민들은 1970년대부터 약 30여 년간
피부 질환, 기형아 출산, 암 등에 시달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2000년 헝가리에서는 국경에 위치한 서모스 강과 티샤 강에서 300톤 가량의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아이고 왜 이래 또. 무슨 일이에요, 이게? 자, 멀리 떨어진 이 사건들의 공통점. 사건이 발생한 인근 공장에서 폐수를 몰래 방출하거나 유출돼 생긴 피해라는 겁니다. 그렇지. 인간의 이기심이 초래한 환경의 역습. 역사적으로 가장 끔찍한 사례로 꼽히는 사건이 있죠. 자, 1952년부터 일본의 작은 어촌 마을인 구마모토현 미나마타 마을에서 발생한 이상 현상. 붉게 물든 바다 주변에서 집단 죽음을 맞은 고양이들. 자, 그리고 갑자기 손발이 뒤틀려 걸을 수 없게 되고 급기야 사망에 이른 사람들까지. 일명 미나마타병. 이거 들어본 적 많으시죠? 네. 자, 이 미나마타병은 일종의 수은 중독증인데요. 죽음을 면한다고 해도 평생 완치 불가, 진통제를 달고 살아야 하는 무시무시한 병입니다. 자, 2012년 기준 일본에서 공식으로 인정된 환자 수만 무려 약 2,200명. 자, 그런데 약 70여 년 전 한 마을을 휩쓴 이 미나마타병의 공포는 모두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 그래요? 여전히 진행 중인데요.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의 소다 공장, 필리핀 민다나오 금광 등 전 세계에서 제2 또 제3의 미나마타병 사건이 계속해서 발병 중입니다. 인간의 이기심이 초래한 대표적인 끔찍한 질병 미나마타병. 인간은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가 되고 있습니다. 지구를 멸망시키는 인간의 탐욕 19, 13위 공개하겠습니다. 사양 고양이의 눈물을 마시다. 구스타운의 불편한 진실. 커피 애호가들이 최고의 커피로 친다는 루아 커피. 세상에서 가장 비싼 커피로 불릴 정도로 한 잔에 몇만 원에서 몇십만 원을 호가하기도 하는데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최고급 커피를 찾는 사람들 때문에 무고한 생명들이 혹사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참 먹을 것 때문에 이러는 게 좀 너무 애처럼 와요. 네, 저 얘기 들은 다음에 그 커피가 먹기 싫더라고요. 루악은 인도네시아 말로 사양 고양이를 뜻하는데요. 처음에 루악 커피를 마시게 된 건 인도네시아 농부들이 우연히 사양 고양이 배설물에서 나온 커피 콩으로 커피를 만들었는데 특유의 진하고 고소한 향과 쓴맛이 거의 없는 부드러움으로 큰 호평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루아 커피가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기 전에는 인도네시아인들이 손수 사양 고양이의 배설물을 채집해 커피콩을 출연했다고 합니다. 그때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루아 커피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점점 고가의 거래가 되면서 이때부터 사양 고양이의 불행한 삶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기 몸보다 조금 큰 우리에 갇혀서 삼시세끼를 커피 열매만 먹어야 하는 강제 급식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일생 동안 커피 열매를 먹고 배설하는 일이 전부인 삶을 살아가게 된 사양 고양이들은요. 영양실조에 걸리거나 카페인 중독에 빠져 자해를 하는 등 정말 정상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왜 아니겠어? 왜 아니겠어? 커피만 마시는 게 말이 돼요.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거의 커피콩 배설 기계로 전락해버린 사양 고양이들. 더 가슴이 아픈 건 이렇게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몸이 약해져서 생산력이 떨어지면요. 그때는 야생의 처참이 버려진다고 합니다. 결국 그래서 쓸쓸한 죽음을 맞이한다고 하죠. 게다가 이 안타까운 일은 고양이뿐 아니라 다른 동물들에게까지 번지고 있는데 베트남은 족제비 배설물에서 골라낸 위즐 커피, 태국과 인도에서는 코끼리에게 생두를 먹여 만든 아이보리 커피, 브라질에서 멸종 보호세인 자쿠버드 커피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 정말 깊게 반성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구를 멸망시키는 인간의 탐욕 19, 11위 공개합니다. 자, 먼저 기자님들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감기약, 그런 여러 가지 약들 있잖아요. 그 약 먹고 남은 경우에 어떻게 처리를 하세요? 그냥 두지 않나요, 집에? 약국에 갖다 줘야죠. 약국에서 받아준다고? 네, 약국에 받아주는 데가 있어요. 정확한 방법입니다. 맞죠? 진짜로? 자,
그런데요, 대부분 사람들이 폐의약품 처리의 올바른 방법에 대해서 잘 몰라서 뭐 휴지통에 버린다거나 아니면 뭐 음식 쓰레기와 함께 버린다거나 이런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한국제약협회에서 전국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4 제약산업 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요, 복용하지 않은 약의 처리 방법에 대해 무려 응답자의 92.2%가 휴지통, 음식물 쓰레기 등과 함께 버린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자, 근데요, 이게 무슨 문제가 될까 싶으시다고요? 자, 1997년 프랑스 베르톨레 인근의 한 강을 조사하던 산업환경연구원 과학자들은요, 희귀한 물고기를 발견합니다. 자, 그것은 바로 수컷도 암컷도 아닌 중성 물고기. 더 놀라운 건 당시 강 하류에 서식하던 야생 물고기의 약 60%가 중성화된 상태. 무섭다. 자, 근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 조사 결과 강 어귀에 스테로이드 약품을 생산하는 다국적 제약기업의 공장이 있었는데요. 그곳에서 배출된 폐수에 피임약 성분인 합성 에스트로겐이 하수 촬영 공장에서 완벽하게 제거되지 않고 강물에 흘러들어가 이런 끔찍한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에스트로겐이면 여성 호르몬이잖아요. 여성 호르몬. 그게 들어갔으니까 이 수컷으로 태어난 물고기가 암컷 호르몬이 왕창 들어간 거군요. 자, 이렇게 하수구 또 땅에 버려진 폐의약품들이 결국 먹이 사슬로 결국 우리한테 다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쟤네들 수산시장에서 팔면 살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대표적으로 폐의약품 처리가 잘 이행되고 있는 곳이 스웨덴인데요. 1980년대부터 일찍이 국가적으로 폐의약품 수거 사업을 실시해서요, 약국에서 모아진 의약품들을 소각업체에서 수거하고 또 소각업체에선 이때 발생하는 가스까지 정제 배출하고 또 여기에 남은 재까지 지정된 장소로 보낸다고 합니다. 철저하네. 자, 그래서 2004년 유럽연합에선 의약품 관련 공동규약 제정을 위한 지침을 통해 모든 회원국은 폐의약품 수거 시스템을 정립해야 한다라고 강하게 권고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2008년부터 환경부와 보건복지부에서 폐의약품 수거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약은 약사에게, 남은 약도 약사에게. 네, 다음 특종입니다. 방금 특종은요, 인간이 무심코 저지른 환경 파괴였다면 이번에는 알면서도 저지른 아주 잔인한 환경 파괴입니다. 샴푸나 화장품, 우리 생활에 빠질 수 없는 생활용품들이죠. 자, 그런데 이 제품들이 사람 피부에 닿아도 안전할 수 있었던 건 우리 동물들의 참혹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 뭐야? 왜 이래? 저 왜 눈 왜 저래? 토끼와 또 강아지 비글이죠. 자, 먼저 토끼는 마스카라의 안전성 실험용, 또 강아지 비글은 샴푸의 인체 안전성 실험용으로 저렇게 있는 건데요. 자, 동물들의 눈에 시험 물질을 넣어 자극성을 측정하는 일명 드레이즈 테스트. 토끼는 눈 깜빡거림이 거의 없고 눈물량도 적어서 드레이즈 테스트에 많이 이용되는 동물입니다. 그리고 강아지 중에서도 특히나 이 비글은 이게 더 마음이 아픈데요. 사람을 잘 따르고 또 인내심이 강하다는 이유로 샴푸뿐만 아니라 진통제 등의 약물 실험에서도 많이 이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말 잘 듣는다고 더 실험을 한다고요? 더 참을성이 많다고.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자, 인간이 정말 잔혹한 게 하나의 마스카라 상품이 나오기까지 저 구멍에 토끼의 목만 저렇게 고정시켜 놓고요. 무려 3,000번을 테스트한다고 합니다. 자,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냐면 토끼는 이물질을 씻어낼 눈물이 더 이상 나오지 않으면 눈이 타들어가는 고통에 몸부림치다가 목뼈가 부러져 죽는 경우가 다수라고 합니다. 얼마나 아프면 그럴까? 몸부림치다가요. 하지만 안전한 제품 뒤에 숨겨진 동물들의 끔찍한 희생이 알려지고 난 뒤 2004년 유럽연합에서는 화장품 제조에서 동물 실험을 금지했고요. 2013년에는 동물 실험을 거친 화장품의 생산, 유통, 수입 등을 전면 금지한다라는 화장품 동물 실험 전면 금지법도 통과. 자, 우리나라에서도 2017년 2월부터 화장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화장품 동물 실험 금지법이 시행됐다고 합니다. 잘 됐다. 그럼 이제 그 동물 실험이 아니면 어떤 식으로 테스트가 이루어지죠? 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선 화장품의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는 대체 실험법 가이드라인을 계속 발표 중인데요. 한 예로 3D 바이오 프린팅이 개발 중에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런 대체 실험들이 더 확대돼서 또 무의미한 또 잔인한 동물 희생이 더욱더 없어야겠죠. 지구를 멸망시키는 인간의 탐욕 19, 9위를 공개합니다. 명품백에 흐르는 악어의 눈물.
가죽 소재 중에서도 최고로 친다는 악어 가죽. 질기고 튼튼한 데다가 특유의 스퀘어 무늬가 만들어내는 그 아름다움 때문에 가죽계의 다이아몬드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이 악어 가죽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건요. 미국의 남북전쟁 이후, 유럽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점차 경제가 회복이 되면서요. 야생 악어를 사냥해 신발과 가방 등을 제작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수요가 늘면서 악어가 마구잡이로 포획이 되자 개체 수가 급격히 감소, 이후에 희소성이 극대화되며 악어 가죽은 부를 상징하게 됐죠. 그래서 명품업계에서도 악어 가죽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는데요. 이 가방은 최소 수천만 원에서 억대까지 이르는 명품 위의 명품으로 불린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명품백 속 보이지 않는 악어의 눈물. 2015년 동물보호단체 페타의 고발 영상을 한번 보시죠. 저거 너무 조그만 악어 아닌가요? 오 마이 갓. 뭐야? 정말 순식간에 급사하는 거 보셨죠? 말 그대로 참 살아있을 때 해야 좋으니까 또 저렇게 잔인하고 끔찍하게 하는 거겠죠. 저것도 네. 살아있을 때 해야지 좋은 거예요? 여기에 또 다 잔혹한 이유가 있는데요. 네. 죽은 뒤에 가죽을 벗길 경우에는 사후 경직이 일어나서 가죽의 상품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놈의 상품이 뭐라고. 인간이 제일 잔인합니다. 그리고 악어 가죽 가방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약 3마리의 악어가 필요한데요. 짐바브웨 농장 관리인에 따르면 이렇게 고통스럽게 죽는 악어는 1년에 무려 약 4만 3천 마리라고 합니다. 그거 하나 어쩌고 악어들을 다 죽여서 그냥 나머지 다 버려버리고. 이게 과연 옳은 일일까 한번 생각이 들어요. 예. 명품백은 오래도록 빛나겠지만요. 인간이 동물에게 가하는 고통과 착취의 모습은 결코 아름답지 않다는 걸 꼭 알아야겠습니다. 지구를 멸망시키는 인간의 탐욕 19, 7위 공개합니다. 열대 우림을 위협하는 식물성 기름. 인간과 가장 닮은 포유류인 유인원 중에서도 지능이 제일 높다는 오랑우탄. 그런데 말입니다. 1999년만 해도 보르네오 섬에 약 20에서 30만 마리였던 오랑우탄이 2015년 기준 약 10만 마리도 채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와,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1년에 거의 10,000마리 꼴로 없어진 거네요. 너무 많이 없어졌다. 그 이유는 오랑우탄의 서식지인 열대 우림이 파괴되고 있기 때문이죠. 세계적인 환경단체의 조사에 따르면요. 1990년부터 인도네시아에서만 총 31만 제곱킬로미터의 열대 우림이 사라졌다고 하는데요. 이는 팜유를 생산하기 위해 경작지를 늘리고 있는 인간들 때문입니다. 팜유는요. 저렴하고 다용도로 활용할 수가 있어서 수요가 높은 원자재인데요. 기업들은 팜유의 수요를 맞추기 위해 재배지를 계속해서 늘리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숲에 불을 지르는 화전식 정지 작업을 선호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장비를 이용해 한 그루씩 벌목할 때보다 열대우림에 불을 지르는 화전인 경우에는 그 비용이 거의 10분의 1밖에 안 들기 때문이에요. 야, 정말 피할 수 없는 유혹이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기업들, 아니 인간의 이기심이 빚어낸 이 결과물은요. 막대한 열대우림 파괴, 그리고 야생동물들의 멸종 위기. 결국에는 인간들의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열대우림을 태우면서 발생한 연기는 결국 짙은 연물을 유발해서요. 경작지 주변의 지역민들은 호흡기 질환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하고요. 사람 살 때가 아니죠. 팜유 회사에선 야자나무 재배 때문에 강줄기를 인위적으로 바꿔 주민들의 식수까지 부족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야, 저 정도면 거의 주민들 죽으라고 고사 지내는 거 아닙니까? 물길도 막아버리고 연기 피우고. 하지만 안타까운 건 인도네시아의 팜 농장 사업자 연합에서는 대책을 내놓기는커녕 시장 선도자로서 팜오일 생산량을 더욱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며 여전히 눈앞에 이익만을 쫓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은 인간도 지구 생태계의 일부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구를 멸망시키는 인간의 탐욕 19, 6위를 공개합니다. 2050년 페루에서 일어날 재앙. 천의 자연환경을 품고 있는 축복받은 땅 페루. 이 페루는요, 우리나라에서 쌀을 주식으로 먹는 것처럼 감자를 주식으로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2050년을 기점으로 페루에서는 감자가 자취를 감출 수 있다고 합니다. 감자가 왜 이게 실종되는 거죠?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는 작물이 감자 아닙니까? 그렇죠. 그 원인은 바로 지구 온난화. 2007년 평균 13도였던 페루 해안가의 기온이 2017년엔 무려 5도가 오른
18도까지 상승. 그리고 2050년이 되면 최대 6도나 더 오를 거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자는 특히 고온에 취약해서요. 온도와 습도가 증가하면 자라나기가 힘든 작물입니다. 그래서 주로 해발 2,500, 3,000m에서 재배되던 페루의 감자가 계속되는 고온 현상 때문에 해발 3,500m 이상의 고산지대까지 이동했지만 페루의 고산지대는 냉해가 자주 발생하고 영양분이 부족해서 감자가 자라나기 힘든 환경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 같은 고온 현상이 계속된다면 감자의 재배 면적은 당연히 줄 것이고 2050년을 기점으로 감자가 사라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야기 편하게 하려면 우리나라에서 쌀이 더 이상 안 자라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주식이 없는 거야. 야, 이게 지구온난화 문제가 심각한 건 알지만 야,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경각심이 또 갑자기 또 많이 생겨버리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감자뿐이 아닙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요. 2050년에는 바나나, 토마토, 양파 등 그리고 2055년엔 커피를 비롯해 콩, 옥수수, 딸기까지 전 세계 농작물들이 멸종 위기에 놓였다고 합니다. 정말 심각하죠? 한편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페루 정부는요.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2014년에 지구 기후를 관측하는 위성을 띄운 상태입니다. 그리고 무려 5조 954억 원을 투자해서 멸종 위기의 농작물 유전자를 보존할 수 있는 아미카프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대구에 사과를 먹고 미인이 많다고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많았죠. 지금 대구에서 사과 재배 안 해요. 맞습니다. 이제 뭐 충청도 충주, 작물이 됐어요. 충북 작물. 충북 작물. 예. 또 옛날엔 전량 수입하던 열대 과일도 요새 우리나라에서 재배가 돼요. 재배되고요. 망고 되잖아 이제. 재배가 돼요. 조만간 이러다가 개성사가 먹겠음 둥. 네. 아 이게 자꾸 올라가니 개마곤 사과가 그렇게 맛있다는 둥. 중간 좀 부사 먹겠음 둥. 예. 진짜 무섭다 그렇게 생각하면. 예. 지구를 멸망시키는 인간의 탐욕 19. 5위 공개합니다. 태평양을 뒤덮은 플라스틱 숲. 올해 5월 미국의 사진작가이자 영화 제작자인 크리스 조던이 공개한 영상이 전 세계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각종 바다새의 보금자리였던 미드웨이 섬. 이곳에서 비닐이 목에 감겨 죽은 새. 플라스틱을 뱃속에 끌어안고 신음하다 숨을 거둔 새의 사체까지 등장. 피폐해진 섬의 실태를 알렸습니다. 더욱더 안타까운 건 이 끔찍한 상황은 지금도 또 이 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태평양 한가운데 해류들이 돌아가는 환류지대에 플라스틱 쓰레기 더미들이 모여들고 있다는 건데요. 일명 플라스틱 숲으로 불리는 이 쓰레기 더미들은 바로 우리가 흔하게 사용하는 생수병, 일회용 일상용품 등이 한데 모여 만들어진 거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 무분별하게 쌓인 이 플라스틱을 먹이로 착각하는 바다새와 동물들. 2050년에는 무려 99%, 사실상 모든 바다새의 배 안에 플라스틱 쓰레기가 발견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합니다. 아 진짜. 우리 때문에 피해를 저 새들이 받는 거네요. 그렇죠. 게다가 이 피해는 물론 인간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홍합을 많이 먹는 벨기에인들을 대상으로 확인을 해봤는데 1년에 약 10만 개 정도의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한다는 실험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길이 5mm 미만의 미세 플라스틱은 크기가 작아서 종을 가리지 않고 대부분 동물의 체내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버린 플라스틱이 먹이 사슬을 타고 거슬러 올라 결국 우리 몸까지 침입을 할 수 있는 거죠. 아 플라스틱 진짜 어떻게 분해하지? 플라스틱이 진짜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안 쓸 수도 없고 참 진짜 대체할 수 있는 방법 뭐 떠오르는 게 없잖아요. 없죠. 사실. 진짜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죠. 자, 이제 한 기자, 오 기자의 순위 그렇습니다. 한 개씩이 남아 있는데요. 네. 자, 1위 후보를 좀 만나보겠습니다. 헤드라인부터 공개해 주신다면요? 씨 없는 바나나의 복수. 일본 방사능 오염수의 행방은 오 기자의 1위 후보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전 국민 아니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는 과일 바나나. 자, 그런데 지난 2014년 미국 경제 전문 채널 C 방송사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보도했죠. 지금 우리가 먹는 바나나가 어쩌면 멸종할지 모른다는 뉴스. 자, 바나나 뿌리를 공격하는 곰팡이 트로피칼 레이스 4 바이러스가 1980년대 대만에서 처음 발병한 이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호주, 중국, 2013년도엔 아프리카에까지 퍼졌다고 하는데요. 정말 불행 중 다행인 건 중남미와 카리브해에는 아직 퍼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시간 문제일 뿐
중남미까지 확산될 경우 우리의 바나나,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바나나는 지구상에서 모두 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왜 유독 바나나만 이런 거예요? 이게 약간 슬픈 사실인데요. 왜요? 전 세계 플랜트 농업의 현실을 보여주는 또 문제이기도 합니다. 네네. 자, 원래 바나나는 세계적으로 약 1,500개의 종류가 있었는데요. 근데요.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바나나 종류는 단 하나, 캐번디시죠. 오. 자, 원래 야생 상태의 바나나는요, 크고 딱딱한 씨가 저렇게 가득 차 있어서 수박처럼 먹기가 힘들었는데 어느 날 씨 없는 돌연변이 바나나를 발견한 겁니다. 그게 바로 캐번디시 종이었는데요. 맛까지 좋아서요, 인간은 결국 캐번디시 종만 대량 생산하기 이르렀고요. 다른 종의 바나나는 상품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몽땅 베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바나나 전체 수확량 중 무려 95%가 캐번디시 종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전부네, 전부. 자, 그런데 인간의 감관이 한 가지. 이 종은 씨가 없기 때문에 바나나 풀의 뿌리나 줄기를 접붙여서 번식.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바나나는 전부 다 복제품인 셈이었던 거죠. 클론이네, 클론. 그래서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퍼지면 유전자가 모두 다 똑같기 때문에 전멸하고만 한다는 사실. 쉽게 멸종당하는 상태가 된 거네요. 그렇지. 자, 그런데 말입니다. 더 안타까운 건 이 사태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고 합니다. 자, 과거에는 캐번디시 종처럼 씨가 없는 그로 미셸 종 바나나가 주요 바나나 품종이었습니다. 그런데 1960년대 바나나 암이라 불리는 파나마병이 돌았고요. 결국 그로 미셸 종이 사실상 멸종을 맞게 됐는데요. 그런데 정말 기적적으로 파나마병 등 질병에 강한 캐번디시 종을 발견했고요. 그때부터 캐번디시 종으로 모조리 바꿔서 생산한 거였죠. 그것이 어쩌면 바나나의 멸종의 1차 경고였을지도 모르는 일. 하지만 이를 무시한 인간들은 똑같은 실수를 지금도 반복하고 있고요. 그 결과 캐번디시종 바나나는 지금 멸종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뭐 몇십만 원씩 주고 사 먹을 날이 올 수도 있는 거 아니, 아니에요? 없어진다면. 몇십만 원이라도 주고 사 먹을 수 있으면 그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것조차도 없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또 게다가 바나나 농업에 의존하는 몇 개 나라는 아예 나라의 산업 자체가 붕괴될 수도 있다라는 뭐 예측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지구를 멸망시키는 인간의 탐욕 19, 저 한 기자의 1위 후보입니다. 2011년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재난, 동일본 대지진. 15,000명이 넘는 희생자를 냈을 뿐만 아니라 후쿠시마 원전 폭발이라는 최악의 사고까지 남긴 최악의 재난이었죠. 그래서 사고가 난 지 7년이 지났지만 방사능의 공포는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난 8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를 정화해 바다에 방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밝혀져 전 세계적으로 큰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전 일도 지식이 없지만 그 희석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어쩌라는 거야. 현재 지진으로 파괴된 후쿠시마 원전에서 하루에 수십 톤의 방사능 오염수가 발생되고 있는데 그동안 일본 정부는 이 오염수를 정화해 탱크에 보관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염수의 양이 무려 90만 톤이 넘어서자 일본 정부에서는 이 오염수를 후쿠시마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대책을 내놓은 건데요. 우리더러 죽으란 소리 아닙니까? 라며 후쿠시마의 어업인들은 물론 전 세계인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정말 뻔뻔하게도 정화한 오염수의 방사능 반감기가 12년이기 때문에 넓은 바다에 방류해 희석하면 별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도쿄 전력 측에서 정화했다는 방사능 오염수를 조사한 결과 반감기가 무려 1,570만 년인 요오드 129와 스트론튬 90 등이 남아있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사실 반감기가 없어진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없어지는 반으로 준다는 반으로 거죠. 주는 거죠. 그치. 네. 하지만 일본이 이렇게 막무가내로 나오는 이유는 바로 이 돈 때문으로 추측하고 있는데요. 만약 땅속에 오염수 80만 톤을 주입할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은 우리 돈으로 약 6조 2천억 원. 그런데 해양 방출할 시에 약 340억 원이면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저렴한 비용 때문에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하는 쪽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어디로 흘러갈지 어떻게 알아요? 네, 인류 모두가 공유하는 건데. 네, 너무 무책임한 거잖아요, 사실. 바다는 결코 일본의 것이 아닙니다. 보다 더 현명한 대책을 마련하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데스크 그린포스트 코리아의 서창환 기자님을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기사 총평 좀 전해주시죠. 먹고 사는 문제 등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문제들이 있어서 저부터도 이런 기사들을 보는 게 약간 불편할 때가 있는데 맞아. 이 방송 보신 분들이 조금 더 관심의 폭을 넓힐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네. 오늘의 1위 기사. 네, 1위는요. 일본 방사능 오염수의 행방은입니다. 해양 생태계 파괴뿐 아니라 인류에 미칠 파장이 크다고 생각해서 선정하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문제를 저지르고 책임지지 않는 일본 정부의 행동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창환 기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는 절대로 반복돼서는 안 될 전 세계 국가적인 재난을 재조명해봤습니다. 오늘의 특종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그날들 19가 되겠습니다. 네, 대형 참사는 물론 인간이 막을 수 없는 자연재해도 있지만요. 또 인간에게 가장 많은 재앙을 가져오는 것은 인간이라는 말도 있듯이 안타까운 인재, 또 대참사를 통해서 뼈아픈 교훈을 새기자는 의미로 마음 무겁게 오늘 기사들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의 특종을 데스크의 엄중한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해 주실 프리한 데스크를 만나보겠습니다. Remember again.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전 세계인들을 가슴 아프게 한 재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그날들 19, 19위부터 공개합니다. 캘리포니아 역사상 최악의 산불. 2018년 11월 캘리포니아주 역사상 가장 많은 건물과 가옥을 전소시킨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북부 일대를 초토화시킨 캠프파이어를 비롯해 캘리포니아 남부 말리부에서 발생한 울시파이어, 그리고 남부 벤투라 카운티에서 발생한 힐파이어까지. 자, 무려 3곳에서 대형 산불이 일어난 건데요. 너무 놀랐어요. 너무 광범위하게 빠르게 확산이 돼가지고. 저기서 나는 이제 연기들 있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도 굉장히 고통스러웠다고 하더라고요. 2차, 3차 피해가 가해지는 거죠. 자, 이 초긴급한 상황에 캘리포니아 전 지역에 걸쳐 무려 약 30만 명이 대피했고요. 당시 할리우드 스타들도 예외 없이 피난길에 합류. 캘리포니아주 말리부에 거주하는 레이디 가가, 올랜도 블룸, 윌 스미스 등도 급히 피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That is very scary. 특히 배우 제라드 버틀러는 불에 타버린 자신의 집과 차량 사진을 SNS에 올리며 캘리포니아 전역에 고통스러운 시간이 계속되고 있어요 라며 처참한 상황을 알렸습니다. 아니, 본인 집이에요? 네. 그냥 사진만 보면 그냥 영화 찍다가 올린 것 같은 느낌인데. 예, 영화 이게, 세트 같은. 예, 실제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실제 상황입니다. 파괴적인 산불은 마을에까지 번져 전봇대가 쓰러지고 불기둥이 치솟으면서 캘리포니아 약 620제곱킬로미터가 잿더미로 변했고요. 이 수치는 서울시 전체가 불에 탄 것보다 더 큰 규모입니다. 상상도 안 되는 그런 규모죠. 게다가 이 초대형 산불로 인해 숨진 이들은 무려 86명에 달했습니다. 뉴스 보면서도 많이 놀랐는데 다시 봐도 놀랍네요. 네. 게다가 악마의 바람으로 불리는 센티에나 강풍까지 불어 불길 진압에 어려운 상황이 이어졌지만요. 이 최악의 산불을 잡기 위해 수천 명의 소방관들은 밤낮 없이 화마와 사투를 벌였고요. 결국 무려 17일 만에 완전 진화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사고뿐 아니라 캘리포니아 지역의 산불 뉴스는 사실 되게 자주 본 것 같아요. 거의 매해 본 것 같다는 느낌이 있을 정도로. 네, 그렇습니다. 자, 매해 발생하는 산불의 주 원인은 캘리포니아주의 고온 건조한 날씨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주의 여러 소방서에서도 미국 최초로 화재 현장에 화재 진압용 드론을 투입, 또한 화재 위험 감시 및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화재로 감시라는 건 좋은 것 같은 게 정말 사람들이 잘 안 다니는 숲의 한가운데서 불이 날 경우에는 맞아요.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게 상시 감시 카메라를 이제 띄워놓는 거죠. 할 수가 있는 거죠. 반드시 기억해야 할 그날들 17위 공개합니다. 마치 핵폭탄이 터진 것 같았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 후 유럽 최대의 환경 재앙이다. 그 끔찍한 기억은 약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루마니아 북서부의 도시 바이아마레. 참고로 루마니아는 금과 석탄, 철광석 등 60여 종의 광물 자원을 생산하는 세계 10대 광물 생산국입니다.
그런데 유난히 폭우와 폭설이 심했던 2000년 1월 바이아마레에 있는 A금광에서 금을 추출할 때 발생하는 재련 폐기물을 보관하는 저수지 댐이 그만 범람하고 만 것입니다. 폐기물 댐이 어마어마한 양이었겠죠. 그럼 그 폐기물이 다 그냥 쏟아진 거예요? 그렇죠. 그냥 강으로 흘러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저수지에서 흘러나온 맹독성 물질 시아누아물이 수천 톤이 유출. 게다가 이 맹독성 폐기물은요, 루마니아 바로 옆 국가인 헝가리, 그 중에서도 무려 1000km에 육박한 티샤강으로 흘러들어갑니다. 어떡해. 야, 이게 이제 국제 문제까지 돼버렸네요. 그렇죠. 결국 시아누아물 오염으로 인해서 수백 톤의 폐사한 물고기들이 강 전역을 뒤덮을 정도였죠. 그 죽음의 그림자는 강물을 따라 시속 4km로 이동. 결국 약 250만 명이 식수원으로 이용하는 다뉴브강까지 유입되고 말았습니다. 아, 어떡해. 사고 이후에 BBC에서는 티샤강을 두고 거의 죽은 상태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헝가리의 팔페포 환경장관은 티샤강 환경 복구에 최소 10년은 걸릴 겁니다. 라며 루마니아 정부에 적극 항의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뻔뻔스럽게도 루마니아의 안톤 블라드 환경장관은 뭐 재난이 심각하지만은 그 언론이 보도하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라며 보상 요구를 거절. 그리고 A금광을 공동 소유한 호주의 모 기업 역시 독극물 유출 정도는 과장된 거라며 책임을 회피했다고 합니다. 결국 사고 발생 2개월 뒤인 2000년 3월 유엔 환경계획의 발표 보고서에 따르면요. 저수지 댐의 범람 원인은 악천후와 설계적 결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추정했다고 합니다. 한편 루마니아 금광 폐수 유출 사고 이후 유럽연합은 루마니아 의회와 함께 금 제조 시 시안화물 사용 금지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지만요. 아직 뚜렷한 합의점이 없어 결렬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비극이 또 발생할 경우 이 독극물은 다시 우리가 마신다는 사실 꼭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그날들 19, 16일 공개합니다. 세계를 장악한 고속철의 실체? 고속철도 개통 6년 만에 50년 역사를 자랑하는 일본을 제치고 세계 1위국으로 우뚝 선 중국. 2014년부터는 아프리카와 유럽, 아시아에 이어 미국과 멕시코 등 북남미 시장까지 장악하며 전 세계 고속철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인류로 꼽히는 중국의 고속철이 2011년 한순간에 사고철로 전락하는 대참사가 발생했습니다. 地面，當局以電纜捆綁住車廂，由 어우, 機拖落嚟， 와, 저거 영화 아닙니다, 여러분. 並派人入 엄청난 網 폭우가 몰아치던 2011년 7월 23일. 最後一支較為完整嘅 저장성 항저우에서 출발해 후젠성 푸저우로 향해 시속 250km 안팎으로 달리던 고속철 둥처 A호. 그런데 원저우의 한 마을을 지나던 중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만 둥처 A호가 벼락을 맞고 만 것입니다. 동력을 상실한 열차는 20m 높이의 고가에 그대로 정차.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뒤따라오던 둥처 B호가 둥처 A호와 추돌. 2차 사고까지 겹친 최악의 열차 사고였죠. 추돌의 여파로 둥처 A호의 16번 객차에서만 무려 60여 명의 승객이 창밖으로 튕겨져 나갔고요. 추돌한 둥처 B호의 열차 4량은 곧바로 탈선되면서 20m 고가 아래로 추락. 車上嘅 게다가 열차 한 량은 고가 다리에 걸려 공중에 매달리기까지. 周出事現場加緊清理。 결국 원저우 고속열차 추락 사고는요. 첨단 기술 철도가 일으킨 세계 최악의 열차 사고라며 전 세계에 보도됐습니다. 連車多 그런데 철도부의 왕융핑 대변인은 비록 사고가 발생했지만 중국은 여전히 철도 선진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신감은 변함이 없습니다. 라는 인면수심의 발언만 했다고 합니다. 자, 국가적 재난 앞에서 저런 얘기를 했다는 게 좀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가고요. 정말로 고속철 강국이라면서 이게 단순한 어떤 벼락 때문에 사고가 난 건지도 궁금합니다. 사고 발생 5일 만인 7월 28일 오전 중국 국무원 사고조사팀에서 고속철 사고 원인을 밝혔는데요. 고속열차 규정상 열차가 최소 7, 8km의 운행거리를 유지하고 이는 신호기를 통해 통제가 되는데 하지만 벼락 때문에 둥처 A호의 경보 시스템이 파손되자 뒤따라오던 둥처 B호의 위험 신호가 전달이 안 된 거였습니다. 게다가 철도 역무원도 신호등 고장 사실을 알아채지 못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이었죠. 진짜 기술 강국이 필요한 건 세계 최고가 되겠다는 조급증이 아니라
안전관리 의식일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그날들 19, 15위 공개합니다. 멕시코 최악의 송유관 폭발 사고. 불바다, 어떡해.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불기둥 봐. 재앙입니다, 재앙. 무섭다. 무섭죠. 전쟁 난거 같아요. 그렇죠. 영화의 한 장면 같기도. 마을에 있던 송유관이 폭발하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68명이 사망. 게다가 병원에서 치료받던 환자 중 무려 66명이 추가로 숨지면서 사망자 수는 무려 13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얼마나 그 불길이 심했으면 그랬겠어요. 근데 이때 사고 원인이 정말 황당했던 걸로 나는 기억을 해요. 네, 기사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그렇습니다. 한 마을을 초토화시킨 송유관 폭발 사고. 이 재앙의 시작은 다름 아닌 기름 도둑 때문이었습니다. 기름 도둑들이 기름을 훔치려고 송유관에 몰래 구멍을 뚫어놨는데 유압에 의해서 그 구멍에서 기름이 철철철철 분수처럼 세차게 뿜어져 나온 것이죠. 그런데 그 뜻밖의 기름 분수에 인근 주민 약 700여 명은 삽시간에 송유관 주변으로 몰려들었고요. 설마. 주전자와 양동이까지 챙겨와서 열심히 기름을 퍼담았습니다. 근데 저기서 불이 붙은 거구나. 자, 그런데 말입니다. 송유관에 구멍이 뚫린 지 2시간 만에 갑자기 펑 하고 커다란 폭발음과 함께 거센 불길이 번지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점점 흐릿하게 보이더니 갑자기 몸에 불이 붙기 시작했어요. 온몸에 기름이 묻은 주민들은 곧바로 시뻘건 화염에 휩싸이면서 순식간에 그 일대는 불바다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아니, 저 하면서 다 온몸에 기름 다 묻었을 거 아니에요. 저 다 막 분수처럼 쏟아지는데 당연하죠. 저 지금 움직이는 작은 불들이 사람이 사람이 붙은 붙은 거잖아요. 거예요. 예. 어떻게 해? 도망간다고 수가 없잖아. 멕시코 검찰 조사에서는 당시 송유관 주변에 몰린 수많은 주민의 옷에서 발생한 정전기가 폭발의 원인인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허무하다. 근데 일단 저런 사태가 왜 벌어지게 된 건가요? 그 배경에는 멕시코 기름 부족 사태가 있었습니다. 매년 멕시코의 범죄 조직들이 송유관에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기름을 절도하자 결국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송유관 경비를 위해서 군인 약 4천여 명을 투입. 게다가 주요 송유관은 아예 폐쇄 조치하며 대규모 단속에 나선 겁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건 멕시코 국민들이었습니다. 송유관 단속으로 기름이 부족해지자 일부 주유소는 문을 닫아버렸고요. 그러자 전 택시기사인데 기름이 없으면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릴 수가 없어요. 막막합니다. 국민들이 주유소 앞에서 하루 종일 대기하는 사태까지 발생하면서 생활고 등 모든 것에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죠. 송유관 폭발 사고 이후에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피해자들에게 깊은 애도를 보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기름 도둑은 반드시 중단돼야 합니다라며 기름 도둑을 더 철저히 단속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송유관 폭발 사고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해서 폭발 사고 지역에 추모비를 건립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그날들 19, 14위를 공개합니다. 브라질을 집어삼킨 두 번째 악몽. 2015년 11월 브라질 남동부 미나스제라이스주를 덮친 광산댐 붕괴 사고. 19명의 무고한 목숨과 수백여 명의 집을 집어삼킨 비극이 발생. 그런데 단 3년 만에 그 악몽이 또 되풀이되고 말았습니다. 2019년 1월 25일 엄청난 굉음을 내며 미나스제라이스주 브루마지뉴 지역을 순식간에 덮친 시뻘건 진흙더미. 그냥 붕괴되는 거죠? 오, 쏟아져 버려. 와, 웬일이야, 어머. 그냥 덮쳐버려. 우와. 저기 보면요, 차가 한 대 도망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집중호우로 인해 광산 채굴 과정에서 나온 오염물질을 가둬놓은 광산댐에 조금씩 균열이 발생. 그러다 갑자기 와르르 무너져버린 건데요. 당시 이 댐에 저장돼 있던 광산 찌꺼기의 양은 무려 1,170만 리터. 이는 세계 스포츠 대회 수영장 무려 5,000개를 채울 수 있는 양입니다. 어마어마한 양이네요. 갑작스러운 광산댐의 붕괴로 인해서요. 속수무책으로 수백 채의 집이 파묻히면서 무려 186명의 사망자와 122명의 실종자가 발생. 게다가 한 환경단체에서는 오염수가 강과 지하수로 흘러들어 파라오페바강 300km 이상이
오염됐다고 밝혔는데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더 황당한 건 이 광산댐의 소유주가요. 2015년에 붕괴된 광산댐을 관리하던 브라질 최대 철광석 생산업체 V사로 밝혀진 겁니다. 그럼 같은 곳에서 똑같은 사고가 난 거예요? 그렇습니다. 같은 곳에서 3년 간격으로 똑같은 사고가 일어난 거죠. 교훈이 없었네. 2015년에 끔찍한 참극을 겪은 뒤에 2017년 브라질 국립물관리국에서는요. 철광석 생산업체 V사가 소유 및 관리하는 댐 175곳 가운데 약 3분의 1인 56곳에 붕괴 위험을 지적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V사는 물론 브라질 당국도 나서지 않았고요. 붕괴 위험의 댐을 그대로 방치해둔 거였죠. 아니 그렇게 큰일을 겪었으면 바로 조치를 취해야죠. 그러니까. 아니, 그때라도 했으면 3년 뒤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안 했을 수 그렇죠. 설마 또 그러겠어 하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맞습니다. 완벽한 일이에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그날들 19, 11위 공개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자연재앙으로 불리는 미세먼지. 그리고 수십 년 전에 극심한 대기 오염으로 인해 무려 12,000여 명의 목숨을 잃게 된 대재앙이 있었습니다. 바로 영국의 그레이트 스모그입니다. 이건 뭐 역사책에도 나오는 일이죠. 우리가 스모그라는 거를 배울 때 늘 배경이 됐던 데 아니에요? 1952년 12월 5일 고기압권에 들어선 영국 런던 일대는 대류 순환이 멈췄고 순식간에 차가운 안개로 뒤덮였는데요. 영하로 떨어진 기온에 집집마다 난방을 풀 가동. 게다가 당시 런던은 도로교통을 전철에서 디젤 버스로 전환하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차량 등에서 배출되는 폭발적인 매연이 바람에 희석되지 못한 채 런던에 그대로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는 아황산가스, 이산화황 등의 대기오염 물질이 농축돼 황산 스모그를 형성. 평상시 아황산가스의 최대 농도는 약 0.1 ppm이었으나 이때는 무려 0.7 ppm까지 치솟으며 런던 시민의 숨통을 조였습니다. 또 앞이 온통 뿌에서 가시거리가 30cm도 채 되지 않아 교통사고까지 계속 발생했습니다. 와, 그게 낮입니다. 저게 낮이라고요? 근데 교통사고가 문제예요. 난 숨도 못 쉬었을 것 같아요. 저 사진이 저게 지금 오후 2시예요. 저게? 네. 제 기준으로 한 기자님, 오 기자님까지도 안 보이는 거잖아요. 이 정도가 겨우 보이는 거죠. 가시거리가 30이면 4일간 지속된 이 사상 최악의 대기 오염 재앙에 약 3주 동안 집계된 사망자는 4천여 명. 1년간 폐렴, 심장 질환 등으로 사망한 이들이 무려 12,000여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우와.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환경 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됐는데요. 1956년 영국 의회는 가정용 난방을 석탄에서 천연가스로 대체, 또 도시 주변의 화력발전소를 멀리 이전시키고 발전소 굴뚝 높이를 높이도록 하는 등의 청정대기법을 제정, 스모그 재앙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현재 영국 런던은 수십 년의 노력 끝에 스모그의 도시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데요. 우리도 미세먼지를 물리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추진되길 바랍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그날들 19, 11을 공개합니다. 대만 두부 빌딩 붕괴 사건. 부부 빌딩이요? 구 빌딩? 말 자체가 너무 황당하죠. 벌써 불안하다. 2016년 2월 초 대만 전역을 강타한 재앙. 바로 규모 6.4의 강진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진앙지인 가오슝 지역보다 더 끔찍한 재난과 충격을 안겨준 곳이 또 있었습니다. 자, 가오슝에 인접한 타이난 지역. 17층짜리 주상복합 아파트 웨이관진롱은요. 완전히 넘어가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이 건물에서만 11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아이고. 그 지금 보면은 누가 그냥 밑을 자른 것처럼 넘어졌어요. 건물이 넘어갔어. 자, 그 이후 너무나도 황당한 사연들이 있었습니다. 자, 건물의 구조를 책임졌던 건 저 깡통들이었던 겁니다. 뭐야 저게? 말도 안 돼. 저걸로 지었다고? 시멘트 양을 줄이려고 시멘트를 원래 채워 넣었어야 되는 부분에 깡통을 집어넣은 거네. 아, 저런 생각을 어떻게 하냐? 그거 저 원가 아끼려고? 기준 강도에 맞지 않은 철근을 사용.
또 필요 자재를 3분의 1만 사용하는 등 그 결과 건물의 하중 수용력이 무려 44.3%, 내진력은 16.3%나 줄었다는데요. 대만 언론에서는 더우푸저 공사, 두부 찌꺼기로 지은 건물이라고 표현. 그리고 당시 건설사 대표와 건축가, 기술 고문 등 관계자 5명을 긴급 체포했는데요. 근데 이게 뭐 지진이 아니더라도 분명히 언젠가 닥칠 재난이었네요. 그냥 지진이 없었어도. 자연재해보다 더 끔찍한 건 바로 인간의 이기적인 욕심이 아닐까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그날들 19, 9위 공개합니다. 음속의 2배 속도, 최고 시속 2180km로 초음속 여객기 시대를 연 콩코드 여객기. 런던에서 뉴욕을 단 3시간 30분 만에 주파하며 인류 과학기술의 자부심이자 꿈의 여객기로 불렸는데요. 그 당시 저 여객기 덕분에 농담처럼 뭐 파리에서 아침 먹고 뉴욕에서 저녁 먹고 비즈니스 한다고 이런 얘기도 돌았을 정도예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꿈의 여객기가 전대미문의 사고로 전 세계인에게 악몽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2000년 7월 24일 오후 4시 42분. 프랑스 파리의 샤를 드골 공항. 4590편 26번 오른쪽 활주로 이륙을 허가합니다. 콩코드 여객기 AF4590편은 평소와 다름없이 이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륙한 지 단 2분 만에 인근의 한 호텔로 추락. 이 사고로 승무원을 포함한 탑승객 전원 109명과 추락 지점에 있던 호텔 직원 4명이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근데 왜 갑자기 이렇게 사고가 났을까요? 사고 발생 약 5분 전에 한 대의 여객기가 같은 26번 활주로에서 이륙했는데 활주로에 아주 작은 티타늄재 부품이 떨어진 겁니다. 이륙을 위해 고속 주행하던 콩코드 여객기가 그만 이 부품을 밟고 만 거죠. 곧바로 타이어가 절단되면서 파열됐고요. 이 찢어진 타이어 조각이 연료 탱크와 전선을 강타했는데 이때 발생한 스파크가 연료에 불을 붙인 겁니다. 정말 날라고 해도 진짜 어떻게 저렇게... 그런데 이 빠른 속도를 내기 위해서 경량화를 중점으로 설계를 하다 보니 연료 탱크 등이 충격에 취약하게 만들어진 거죠. 결국 2003년 4월 세상에서 가장 빠른 여객기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아무리 속도도 좋지만 뭐 안전이 더 먼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중요한 게 안전인데. 시간 걸려가는 게 낫죠. 다음 특종입니다. 방글라데시의 수도 다카. 방글라데시는 세계 2위의 의류 수출국으로 많은 사람이 의류업에 종사하고 있는데요. 2013년 4월 24일 오전 8시 45분 의류 공장이 있는 라나 플라자에 출근한 3,122명의 노동자들. 그런데 갑자기 8층짜리 건물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며 아비규환으로 변했습니다. 아이고야. 정부의 공식 집계 추산에 따르면요. 무려 1,134명이 사망. 역대 최악의 산업재해로 기록된 라나 플라자 의류 공장 붕괴 사고. 해외 언론에서도 방글라데시 공장 붕괴, 산산조각난 삶이라고 보도. 전 세계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대참사는 무엇보다 분명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기 때문에 더 가슴 아픈 비극이 아닐 수 없는데요. 사실 사고가 난 라나 플라자는 건물 자체가 무허가 건물인데다 돈에 눈이 먼 건물주의 욕심으로 5층짜리 건물에 무려 3층, 3개 층을 더 무리하게 증축한 거였습니다. 심지어 사고 당시엔 한 층을 더 올리는 공사도 진행 중이었다. 뭐 그냥 올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뭐 장난감이에요. 아니 허가도 안 받은 건물에 뭘 자꾸 올려. 무허가 건물의 부실 공사 그리고 불법 증축까지 더해져 그야말로 언제 무너져도 이상할 게 없었던 상황이었죠. 그런데 정말 더 끔찍한 일은 건물주는 이미 사고 위험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고 이전에 건물 내부에 금이 가는 등 분명히 이상 징후가 있었는데요. 이에 건물 관리자들이 건물이 위험하다, 사람들 대피시켜야 한다는 경고를 수차례 했지만 이를 무시한 건물주. 심지어 사고 당일엔 경찰까지 와서 대피 명령을 내렸음에도 이를 귀등으로도 듣지 않았던 겁니다. 경찰 말도 안 들었다고요?
게다가 사고가 발생하자 건물주는 급히 인도로 도피를 계획하다 검거. 이후 부패 혐의로 고작 징역 3년을 선고받았는데요.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국민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도 깔끔하게 해결이 안 됐네요. 안 되죠. 욕심에 눈이 먼 인간이 만들어낸 비극. 부디 사람이 먼저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반드시 기억해야 할 그날들 19. 1위 후보만 남아 있습니다. 장 네네. 기자 하나 있고 오 기자 하나 있어요. 참혹 실화, 크루스캄 침몰 사건. 인류 최악의 재앙, 9.11 테러. 반드시 기억해야 할 그날들 19. 저 전 기자의 1위 후보를 먼저 공개합니다. 러시아 쿠르스크 잠수함에 갇혀있던 고 드미트리 대위의 마지막 유언.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감각만으로 쓴다. 살 가망은 없을 거다. 모두에게 안부를. 절망할 필요 없다. 벌써 마음이 무겁네요. 저 편지에서 진짜 무거움이 느껴지네요. 그렇죠. 크루스캄은 구소련이 미 항공모함을 공격하기 위해 만든 핵잠수함인데요. 견고한 내부 구조를 갖춰 가라앉지 않는 잠수함으로 불렸습니다. 그런데 그 신화는 2000년 8월 12일에 산산조각나고 맙니다. 당시 크루스캄은 노르웨이 바렌츠해에서 군사훈련 중이었는데요. 그런데 오전 11시 29분쯤 갑자기 잠수함 앞머리인 함수 내부에서 훈련용 병기인 어뢰 연료에 문제가 생기면서 어뢰가 폭발. 자, 이때부터 시작된 대재앙. 무려 2제곱미터의 구멍이 뚫린 선체. 초당 9만 리터의 해수가 유입되자 크루스캄은 통제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108m 해저로 점점 가라앉고 말았는데요. 러시아 북해 함대 뭐 자랑이던 그런 잠수함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게 허무하게 폭발 사고가 난 이유가 뭐죠? 이 사고는 사실 예견된 사고였습니다. 당시 크루스캄에 장착된 어뢰는요, 훈련에 사용된 뒤 보수되지 않은 부형이었습니다. 폭발 위험이 있는 어뢰실도 안전문으로 분리되지 않은 부실 설계의 산물 그 자체였던 것이죠. 이것 역시 또 이제네요. 그렇죠. 그런데 당시에 전체 승조원 118명 중에 약 23명은 생존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죽음의 경계에 직면한 상태였습니다. 폭발 후 잠수함 속엔 계속 물이 차올랐고요. 산소도 점점 부족해져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And so we are offering immediate deployment of the LR-5, our state-of-the-art rescue submersible, and anything else the Russians need. 영국을 비롯해 인근 해역의 주변국에서 구조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정부는 군사기밀 등의 보안을 이유로 완강히 이를 거부합니다. 구조대가 8일이 지난 8월 20일에 가라앉은 잠수함에 접근했을 때는 안타깝게도 승조원 118명이 모두 질식해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골든타임을 지나도 너무 지났죠. 너무 지났죠. 그죠? 일주일이 넘게 지난 거잖아요. 비록 크루스캄은 침몰했지만 더 이상 진실이 침몰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그날들 19. 저 오 기자의 1위 후보를 공개하겠습니다. 2001년 9월 11일. 이날은 미국인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에게 가장 슬프고 아픈 날입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 오사마 빈 라덴과 알카에다가 벌인 미국 대폭발 테러 사건 9.11 테러. 넉 대 항공기 납치 후 벌어진 동시다발적인 테러로 미국 경제의 상징인 세계 무역센터가 붕괴됐습니다. 그리고 미국 국방부의 펜타곤 역시 큰 타격을 입은 것은 물론 당시 미국의 심장부인 뉴욕이 공격받았다는 사실에 사람들은 제2의 진주만 사태라며 큰 충격에 빠졌었는데요. 저때 진짜 그 뉴욕에 친구나 친척이 있었던 사람들이 연락이 안 돼가지고 발을 동동 구르던 모습들이 생각이 나요. 그리고 비행기 트라우마도 생겼어요. 그리고 이 인류 최악의 비극에서 절대 잊어서는 안 될 이들도 있습니다. 바로 테러 당시 목숨을 바쳐 구조하다 희생된 412명의 소방관과 경찰들을 비롯한 수많은 시민 영웅들입니다. 유명 M 금융그룹 보안 직원 릭 레스콜라 씨는요. 테러 직후 건물을 돌아다니며 직원들의 대피를 도왔는데 사람들이 다 탈출하면 그때 나갈게 라는 말을 남기고 무려 2,700명의 목숨을 구한 뒤
안타깝게도 결국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고요. 테러범들에게 납치된 유항공 93편의 승객들은요. 더 큰 테러를 막기 위해 힘을 합쳐 온몸으로 저지하다 결국 테러범들과 함께 펜실베니아주의 한 평야에 추락해 목숨을 잃었는데요. 아유, 저분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더 큰 참사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만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도 저 자리에서 저 그들을 추모하는 비가 세워지기도 했죠. 무고한 죽임을 당한 이들, 그리고 숭고한 희생 정신을 보여준 영웅들까지 그들을 잊지 않기 위해 미국 국민들은요. 사고 후 약 1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테러 현장에서 이제는 추모 공간이 된 곳이죠. 그라운드 제로를 찾아 항상 그날을 가슴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데스크 뉴스파인더 사회부 김태일 기자님을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김태일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 기사 총평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제가 국가재난이라고 해서 저는 천재지변 같은 것들을 많이 떠올렸었는데 이 사건들을 자세히 들여다봤을 때 인재가 아닌 경우가 없는 걸 보면서 시스템의 해이와 안전 불감증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1위 후보는 오 기자 대 전 기자입니다. 1위 기사 발표해 주시죠. 네, 1위는 인류 최대의 재앙 9.11 테러입니다. 예, 오상진 기자가 이를 전했군요. 예. 자, 이 기사를 1위로 뽑아주신 이유도 듣고 싶습니다. 마치 재난 영화를 보는 것 같았던 그날의 당시의 기억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텐데요. 다른 모든 재난들을 합친 것 못지않게 우리 사회의 큰 파장과 실제적인 변화를 가지고 온 것 같아서 1위로 꼽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프리한 데스크는 김태일 기자님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를 차지했네요. 기자. 축하합니다. 네.